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등기 절차 총론 들어갈 건데요. 우리 지난주에, 등기법 총설과 관련해서 이제 정리를 좀 했는데, 등기법 총설 파트는 그 자체로서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제가 이제는 거의 없다라고 했죠. 등기법 총설 파트에서 여러분이 꼭 가져가야 될 게, 이 용어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등기법은 글을 읽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총설 파트에서 용어와 관련되는 지문들 꼭 좀 정리하셔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뭐 말소 등기가 뭔지, 뭐 설정 등기가 뭔지, 이전 등기가 뭔지, 변경 등기가 뭔지 그런 용어에 관한 부분 꼭 챙기셔야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출제 가능성은 낮지만 용어의 개념에서 꼭 알고 가야 될 게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기할 수 있는 권리. 그럼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딱 나오면 여러분이 이거는 기본으로 암기되어 있어야 한다고, 그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지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환매권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동산의 일부. 부동산의 일부 이 지문은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했죠. 제가 꼭 체크하시라 했습니다. 문제를 풀 때 항상 적어 놓고 문제 푸셔라라고 했거든요. 그럼 토지 일부, 건물 일부 이렇게 나오면 부동산 일부에는 뭐만 가능하다? 용의권만. 그래. 좋아요. 이렇게 딱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일부가 아니라 권리의 일부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지분이죠. 그죠? 그럼 지분과 관련해서는 지분의 용의권 X, 그 다음 지분만 보존 X, 또 지분만 상속 X, 그 다음에 1인이 또는 일부의자가 전원 명의의 뭐다? 본등기 X, 그 다음에 합유 지분 기록 X, 그죠? 그럼 지분과 관련되는 애들은 얘네들 뭐 전부 그런 건 아닌데 시험 문제를 풀 때는요 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고요. 그러면 얘 안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죠? 들어가지 않으면 나머지원은 지분과 관련해서 나오면 다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문제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부와 관련되는 지문은 이 내용 가지고 다 마무리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굳이 암기를 해야 된다면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제 그 위에 이제 또 몇 가지 또 더 본다면 등기의 효력에서 등기의 뭐다? 효력과 관련해서 여기에서는 순위 확정력이 있잖아요. 그죠? 순위 확정력. 등기의 순위가 어떤 것이 빨리 확정되느냐. 그래서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 구가 다르다면 접수번호,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한다.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전후에 의한다. 말소회복 등기의 순위는 종전 순위에 의한다. 이렇게 해서 순위 확정력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암기사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추정력. 추정력과 관련해서는 입증 책임의 문제. 그다음에 추정력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본적으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거, 가등기와 사망자 명의의 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부동산 표시에 관련해서도 추정력 인정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해서 꼭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등기법이든 지적법이든 법 과목 자체는요. 최종적으로는 전부 다 뭐다? 암기예요. 암기. 일단은 아무리 이해를 잘해도요.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은 이해만 되면 문제가 풀린다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오해하는 게 이거예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을 때는요.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신 거 제가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만 풀면 안 풀려요. 이러거든요. 그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근데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결론은 항상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안 풀려요 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가 암기가 돼 있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죠. 그럼 뭐예요?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역시 지금 제가 이렇게 읽어 들어가는 애들 여러분 전부 다 이해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문제를 풀 때 안 풀리는 것은 이게 암기가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일부와 관련하는 이런 애들은요. 암기가 되어 있어도 안 풀려요. 그러니까 일부와 관련 애들은 뭐 한다? 내용을 적어 놓고 문제를 풀으라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유효 요건과 관련해가지고 등기가 효력이 있느냐, 효력이 없느냐, 이제는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유효 요건은 기본적으로 실체관계, 권리의 주체, 객체, 종류, 실체관계와 등기가 뭐하면 일치하기만 하면 절차 과정상에서 하자와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항상 유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중간생략 등기, 모두생략 등기, 무효의 등기의 유용,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는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기본형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면 항상 지문을 분석할 때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다라는 말은 주체와 객체와 권리의 뭐다? 종류. 이 세 가지만 실체관계하고 등기하고 일치하면 된다는 거예요. 특히 출제인이 잘 낼 때는 종류를 가지고 가끔씩 한번 물어볼 때가 있어요. 갑과 을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합의했는데 등기는 X 부동산에 대해서 갑에서 을로 임차권 등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전세권과 임차권은 권리의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럼 그때는 그 등기는 뭐다? 무효 이렇게 해요. 그럼 무효라면 뭘 해야 한다? 말소. 해서 다시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지문들 가볍게 물어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내용 총설해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일부와 지분, 그다음에 효력에서는 순위학 정력과 추정력. 그 다음에 유효 무효와 관련해서는 주체 객체의 종류가 항상 뭐한다? 일치한다. 불일치하면 뭐다? 무효. 무효라면 뭐다? 말소.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개념적 정리를 좀 해 두시면 큰 문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등기 절차 총론을 들어가는데요. 등기 절차 총론은 등기 절차 총론. 그럼 등기 절차 총론에서는 이 자체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기보다는 등기 절차 총론은 강론하고 연계해서 나오거든요. 쉽게 말하면 등기 절차 총론은요. 요약집이고요. 강론은 뭐다? 요약집을 각각의 권리에 맞게 분설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뭐한다? 총론과 강론의 내용이 뭐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제가 총론에서 이 부분은 강론에서 다시 확인할 겁니다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제가 체크만 하고 넘기시라면 넘기시면 돼요. 그럼 강론에서 또 통합적으로 정리가 될 거니까. 근데 이제 강론에서 안 나온 애들이 있거든요. 순수하게 총론에서만 봐야 될 내용도 있어요. 그럼 그런 내용은 요거 꼭 체크해서 암기하세요라는 것들은 뭐 하셔야 한다? 암기하셔야 돼요. 자, 등기 절차 총론의 큰 구성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X 부동산에 대해서 만약에 갑과 자, 을이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러면 갑의 지위는 뭐다? 매도인, 을의 지위가 뭐다? 매수인.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그럼 등기란 건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실체관계의 내용이 나오면 이 실체관계의 내용을 등기부에 어떻게 기록할 것이냐. 그게 등기법이라고요. 그럼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기록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이런 실체관계가 만들어지면 등기부에 실체관계의 내용을 구질구질하게 다 이렇게 적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관계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등기부에 뭐한다? 기록해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그럼 이 실체관계의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 등기부의 구성은 세 부분으로 된다고요. 표제부, 갑구, 그 다음 뭐다? 을구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고요. 그럼 표제부에는 제가 표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죠. 표제부에는 부동산에 뭐가 기록된다? 표시, 그죠? 부동산에 표시가 기록돼요. 그러면 부동산의 표시라면 토지라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이라면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그럼 이런 걸 이제 들으면 알잖아요. 근데 참 이게 재미있는 게 제가 7월 달에 가서 부동산의 표시가 뭐예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사람들 멍하게 있다니까요. 토지의 표시가 뭐예요? 하면 있잖아요. 선생님 잠시만요. 소재하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아주 기초 강의 때 이미 되었어야 될 용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그냥 익숙한 것뿐이지 실제로는 암기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제가 그러잖아요. 공부할 때는 항상 진짜 겸손하게 공부해야 돼요. 내가 이 단어를 정말 알고 있는지 차근차근 하나씩 밟아가야지만 공부의 양이 쌓이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고 표시번호 1 이렇게요.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이 되고요. 그럼 최초 기록되는 등기가 뭐다? 소유권 보존 등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 하면 소유자는 누구다? 갑. 그럼 저는 성명만 약식으로 적지만 실제 여기에는 소유권, 갑이 등기부상의 소유자잖아요. 그럼 갑을 등기상의 명의인, 줄여서 등기 명의인. 그러면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원래는 다 적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등기 명의인의 표시. 이제 이런 식으로 용어가 딱딱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등기 명의인의 표시에서 등기 명의인의 주소지가 만약에 옮겨졌다. 그럼 실체관계상에서 갑의 주소지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면 등기부에도 주소지를 바꾸는 등기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하는 등기가 뭐예요? 물어보면 그거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 항상 어떤 등기를 하는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등기라는 것은 이 실체관계의 내용을 등기부에 뭐하다? 기록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등기 절차를 한번 진행을 해보면 그럼 이제 선 아래가 이제 등기 절차 총론이라고요. 선 아래가. 그러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의 이 실체관계의 내용을 기록을 하려면 이제 갑하고 을하고 등기소에 와서 뭘 한다? 신청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등기 절차 총론은 신청 과정에서 지문이 90%가 다 몰려 있어요. 신청 이후부터 접수부터까지는요, 기록까지는 지문이 10%밖에 구성이 안 돼요. 신청 단계에서 모든 등기 절차 총론이 끝난다라고 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등기소에 와서 등기를 뭐 해야 한다?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신청이 없으면 등기 절차는 시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나라는 등기 절차가 뭐가 되기 위해서 개시되기 위해서는 원칙 뭐가 있어야 한다? 신청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청주의를 채택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신청주의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요. 신청이라는 용어와 촉탁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신청과 촉탁은 같은 개념입니다. 등기관에게 이런 등기를 해달라라고 할 때마다 신청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등기관에게 이런 등기 해달라 할 수도 있고 관공서가 등기관에게 이런 등기 해달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주체가 여러분이라면 등기 신청 이런 표현을 쓰고 관공서라면 등기 촉탁이라는 용어를 바꿔 쓰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등기는 신청이나 촉탁이 없으면 등기 절차는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등기관의 직권과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등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등기 절차의 개시가 네 가지 방향성에서 움직여진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암기가 돼야 되고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야 되니까 암기돼야 되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우리 등기 신청은 임의 신청이 원칙이거든요. 신청주의에서 우리 등기 신청은 임의 신청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신청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신청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암기를 해보고 그럼 그 경우의 수를 제외하고 나면 일반 사인들에게 등기 신청은 강제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번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신청 의무의 부과와 관련해서는 일단 한 지문, 두 지문 정도는 나오니까 암기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청과 촉탁과 직권과 명령이 있을 건데 우리 키워드는 기본적으로 뭐다? 직권. 여기에 모든 지문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우리는 직권의 등기를 좀 배워보면서 여기서는 뭐다? 어떤 조건 하에서 뒤에 직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라는 것을 일단 선암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은 뭐다? 후이에는 어디서 할 거다? 강론에서 제가 그 사항을 설명드릴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직권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럼 이렇게 등기는 신청이 있어야지만 개시가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하셨고
그럼 두 번째, 신청이 있어야 개시되는데, 그러면 신청을 하려면요, 갑하고 을은 이런 등기를 해달라라고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신청을 하려면 신청 능력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신청 능력에 대한 개념을 한번 또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거고요. 그럼 세 번째, 그럼 신청 능력을 갖추어서 등기관에게 이런 등기 해달라라고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하게 되면 등기가 최종적으로 누구 앞으로 기록돼야 돼요? 을 앞으로 기록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을이 등기상에 기록이 될 수 있는 자인지, 기록이 될 수 없는 자인지,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신청 적격 또는 당사자 능력이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신청 능력과 신청 적격은 용어가 뭐하다 비슷하죠. 그래서 한 8월 달 가서 제가 물어봐요. 신청 능력과 신청 적격을 구별하는지를 제가 물어보면요. 대부분 수험생들이 구별을 못해요. 제가 문제를 낼 때는 신청 능력을 내는데 수험생들이 풀 때는 뭐다? 신청 적격이라고 생각하면서 푸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문제를 낼 때는 신청 적격을 내는데 수험생의 머릿속에는 뭐다? 신청 능력을 기준으로 푸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 이제 제가 계속 용어 강조하지 않아도요. 정확하게 좀 짚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출제인이 잘 물어봐요. 자, 그 다음에 신청 적격이라는 것은 등기부상에 기록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등기부에 기록이 되잖아요. 기록이 되면 일정한 지위를 부여한다고요. 그럼 기록 형식상, 등기부의 기록 형식상 권리를 잃는 자를 뭐다? 의무자, 권리를 얻는 자를 권리자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등기 기록상 제가 의무자, 권리자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그럼 의무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의무자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그러면 갑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죠.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제 갑에서 을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은 기록상 권리를 뭐다? 얻을 거고, 갑은 권리를 잃을 거고, 그 잃는 자를 의무자, 얻는 자를 권리자, 이런 개념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럼 이제 의무자와 권리자가 이제 등기소에 와서 등기 신청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신청을 하면 우리 등기 신청은 무슨 신청이 원칙이다?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또 법률의 규정에 이런 경우는 단독으로 하세요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도 살펴봐야 한다?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당사자가 가야 되는데 당사자가 가지 않고 제3자가 등기 신청인을 모아요 대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을 할 때 대리인이 등기 신청하러 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계약하시면 여러분이 등기하러 갑니까? 법무사가 갑니까? 법무사가 가잖아요. 여러분의 등기 신청 행위를 법무사가 대신해 준다고요. 그럼 그때 법무사는 법률 행위를 여러분을 대리하는 건가요? 등기 신청 행위를 대리하는 건가요? 신청 행위를 대리하는 것이지 계약을 대리하는 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법상의 대리와 등기법상의 대리는 다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래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그러면 당사자가 뭐 해야 될 거고 출석을 해야 될 거고 그럼 우리 등기 신청은 무슨 신청이다? 서면 신청이거든요. 그럼 서면 신청이라면 어떤 서면이 들어갈지 그러면 그 서면도 이런 상황일 때는 등기관 머릿속에는 갑과 을이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매매 계약을 했다면 이런 서면이 들어올 거야 라고 등기관은 머릿속에 딱 되어 있겠다. 그죠? 그럼 그런 서면이 정확하게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았는지. 그럼 서면이 안 들어오잖아요. 만약에 안 들어오면 등기관은 두 사람이서 무슨 계약을 했는지, 계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갑이 처분할 의사는 있는지 없는지, 을이 취득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등기관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등기 신청이 이루어지고 나면 등기관은 접수를 받을 거고 접수를 받고 나서 뭐 한다? 심사를 할 건데 이때 심사가 우리나라는 실질적 심사, 즉 실체관계의 내용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심사가 아니라 절차만 심사하는 형식적 심사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형식적 심사주의라면 조금 뭐랄까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표현이 딱 나오면 등기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아요. 뭐 공동으로 왔는지 안 왔는지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도 다 심사를 하는데 대부분 뭐 가지고 심사하겠다? 서면으로 심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 심사주의 나오면 그냥 무슨 심사주의? 서면 심사주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형식적 심사주의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결론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등기관은 이 실체관계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만약의 경우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만난 일도 없는데 누군가 서면을 완벽하게 해서 위조해서 등기를 신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등기관은 뭐만 보고? 서면만 보고 등기해 줄 거니까 위조 여부를 등기관이 감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럼 인감도 너무나 원본하고 똑같이 모든 자료가 너무나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진짜인 것처럼 들어오면 등기관이 알 수가 없죠. 그럼 등기관이 갑에서 을 명의로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고요. 그러면 실제 계약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면만 정확하게 들어오면 등기하는 등기를 해준다. 그게 무슨 심사다? 서면 심사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런 거는 실체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금방 제가 예시든 거는 실체관계가 없는 거죠. 계약도 없다 했으니까. 근데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을 명의로 기록되어 있어도 이 을을 우리는 소유자다라고 뭐만 할 뿐이다? 추정만 할 뿐이지. 그래서 소유자이다라고 100% 확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등기에는 추정력만 있지 공신력이란 걸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등기, 이런 실체관계가 없는데 서면만 완벽하게 구성해서 이루어진 등기. 그럼 그런 등기는 실체관계와 등기가 부합하다, 부합하지 않다, 부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등기는 뭐다? 무효. 그러니까 뭐의 대상? 말소. 이렇게 이제 지문이 구성된다고요. 이렇게. 근데 이런 어떤 일련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내 이야기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암기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등기는 항상 있잖아요. 사례를 들 때 여러분이 실제 갑의 입장도 되어보고 을의 입장도 되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암기 분량을 진짜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근데 항상 여러분이 보는 관점이 나는 당사자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제3자적 관점에서 내용을 듣다 보면 다 암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갑의 입장이 있다라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을과 매매 계약도 안 했는데 등기상에서 갑에서 을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나는 계약도 안 했는데 을 명의로 등기되어 있네? 을아, 너 앞으로 등기됐으니까 이제 이 집 너 거야. 이렇게 할 겁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부럭부럭 화낼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부럭부럭 화낼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다? 이거 말도 안 되는 등기야 라고 이야기할 거잖아요. 왜다? 나는 계약도 한 적이 없는데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딱 그거예요. 그러면 실체관계와 등기가 서로 부합하면 뭐다? 내가 계약도 했고 잔금도 지급받았고 다 내 의지에 의해서 했다라면 그 등기는 당연히 뭐다? 효력이 있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할 건데 아니면 있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거잖아요. 그거. 근데 그걸 글자로 해서 나왔을 때는 자꾸 뭐다? 제3자적 관점에서 내용을 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등기는 항상 내가 당사자적 관점에서 지문을 읽어야 돼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그래야 빨리 뭐다? 정리가 돼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X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 갑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을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X부동산에. 근데 등기부에 을구에 저당권 등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갑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전세권 계약했는데 왜 저당권이 되었지? 그럼 이 저당권은 효력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갑의 입장에서는 전세권에서 전세금 5억 받았는데 저당권이 피담보 채권이 100조 원 돼 있으면 갑은 이거 말도 안 되는 등기야.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100조 원 어차피 우리들이 계약한 거는 맞으니까 100조 원짜리 그 저당권 유효한 것으로 하자라고 할 겁니까? 말도 안 돼 할 겁니까?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는 뭐예요? 뭐예요?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말소를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게 맞지 저당권 등기를 유효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등기법을 생각했을 때 내가 잘 모르겠다,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하면 그냥 에이 몰라 귀찮어 그냥 암기해버려,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상황에 뭐한다, 들어가서 한 번만 생각해보면 돼요. 한 번만. 근데 이 방법은요, 실체법적 법률들은요 다 뭐한다, 내가 그 당사자가 되어봐야 돼요. 특히 민법 있잖아요. 민법. 제이드 교수님하고 민법 하시잖아요. 민법이 특히 더 그래요. 특히 더. 제3자적 관점에서 보지 말고 민법이 대부분 판례의 태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판례가 뭐예요? 실체관계의 케이스예요. 케이스. 그렇다고요. 예. 그러면 민법에서 위험부담 이런 걸 누가 갖느냐, 채권자가 갖느냐, 채무자가 갖느냐, 뭐 그런 거 막 배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그 당사자가 되어 가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스크림을 매월 며칠 날 몇 시까지 배달해 주기로 뭐 한다, 계약했다면 내가 채무를 뭐 한다, 이행해야 되는 게 맞죠. 내가 그렇게 계약했으면. 그래서 나는 약속 시간에 아이스크림을 통에 넣고 배달 가려고 열심히 달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상 고온이 발생해가지고 섭씨 99도까지 올라가가지고 보온 효과는 30도까지, 40도까지가 가능한데 99도까지 올라가면 아이스크림 다 녹아버릴 거잖아요. 그럼 나는 열심히 이행하러 갔잖아요, 사실은. 근데 자연재해에 의해서 내 아이스크림이 녹았다. 그러면 나는 도착해가지고 아이스크림 주려고 보니까 아이스크림이 없어. 그러면 이때는 이행받을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받아야 되고 나는 하려고 노력은 다 했는데 나의 과실도 없고 자연재해에 처리됐다면 그러면 결국은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거냐, 기본적으로. 그런 게 위험부담의 문제거든요. 그건 상식선에서 해결이 가능한 거란 거예요. 받을 사람도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줄 사람도 아무 잘못이 없고 자연재해일 뿐이고. 그럼 그때는 이행을 못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거냐. 그런 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위험부담을 암기하지 말고 그런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판단을 할까라고 생각해 보고 나서 결론을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판단하고 결과는 뭐하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실제. 집을 매매 계약을 했는데 실제 계약할 당시 집도 없었는데 매매 계약을 했었다. 그럼 이행할 때 만들어서 내가 주려고 했는데 당시에 뭐한다? 집이 없었다. 그럼 그때는 과실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것이냐? 매도인한테 묻을 거냐? 매수인한테 묻을 거냐? 그런 것을 실제로 내가 당사자가 되어보면 편하다라는 거야. 특히 등기법은 뭐한다? 실체관계상에서 내가 들어가 보면 훨씬 더 뭐한다? 이해가 빠르고 암기도 빨라진다고요.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서면이 들어와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서면이 들어와야 된다면 등기관 보고 이런 등기를 해달라라고 여러분이 뭐한다? 등기를 신청을 하고 있으니까 등기 뭐는 들어와야 되고 신청서는 일단 들어와야 되고 그럼 신청서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야 될지를 또 추론할 수가 있잖아요. 실체관계의 내용을 어차피 등기관은 뭐 하는 거다? 요약 정리하는 거라 했죠. 그러면 실체관계의 내용을 신청서에 뭐한다? 요약 정리를 해놨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매월 며칠 날 매매 계약을 했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누다? 갑하고 을이고 이런 등기를 좀 해달라라고 뭐한다? 신청서에 요약 정리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럼 그 요약 정리를 등기관이 보면서 그래 나 이런 등기 해줄게 라고 판단을 할 것이고 그럼 판단을 했다면 어떤 서면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등기관 머릿속에 있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신청서를 보니까 매매라고 적혀있는 거 보니까 매매 계약을 했겠구나라고 등기관 또 추정하겠죠. 하면서 첨부 서면에 매매 계약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매매 계약서가 들어온 거 보니까 매월 며칠 날 매매 계약한 게 맞네라고 등기관은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매도인이 너 이거 진짜 처분할 의사가 있니 없니? 라고 매도인의 의사도 확인해야 되니까 매도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다? 매도인 너의 뭘 가지고 와라? 인감 증명을 제공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인의 인감이 딱 들어왔는데 매매일 때는 반드시 부동산 매도용 인감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매도용 인감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등기관이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권리를 취득할 자의 주소라든지 권리를 취득할 자의 성명, 권리를 취득할 자의 주민번호 이런 것도 등기관이 다 확인을 해야 등기부에 을명의로 기록해 줄 거잖아요. 그럼 그런 내용들이 신청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타 첨부 서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첨부 서면까지 끝나면 등기 절차 총론이 다 끝나는 거예요. 실제.
그러면 접수는 할 게 없어요. 접수는 의무사항이거든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국 모든 관할 등기소를 통합해서 접수번호는 매년 부여하는 거고요. 지문이 하나밖에 없다고요. 접수는 부여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심사할 거고. 심사는 무슨 심사? 형식적 심사. 그럼 심사를 해서 기록을 할 건지, 기록하지 않을 건지를 판단할 거고. 이런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기록해 줄 수가 없어요 하면 뭐다? 각하. 그럼 각하하는 사유는 대부분 이 내용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하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출석 안 하면 뭐 하겠다? 각하하겠다. 이런 거예요. 관할을 위반했다면 각하하겠다. 등기사항 아니면 각하하겠다. 인감 첨부했는데 첨부하지 않으면 뭐 한다? 각하하겠다. 신청서 기록 정확하게 했는데 기록하지 아니했다면 뭐 한다? 각하하겠다. 그럼 실체관계에서 각하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가 절차관계니까 절차관계 내에서 각하 사유가 다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정리 잘 되어 있으면 각하는 암기할 사항이 아니게 된다고요. 그러면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기관이 등기를 뭐 한다? 수리한다고요. 그럼 수리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등기부에 등기를 기록할 것이고, 기록하고 나면 등기관에게 부여된 고유 식별 부호가 있습니다. 그 식별 부호를 등기관이 전자 서명을 한다고요. 이 등기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책임질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게 등기관에게 부여된 등기 전자 뭐다? 서명을 하면 등기는 뭐가 된다? 완료가 된다고요. 그럼 완료가 된다라는 말은 누가 앞으로 이 소유권 이전을 이렇게 완료가 된다고요. 되고 나면 뭐 한 때부터?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접수 시기와 효력 발생 시기는 함결했습니다. 접수 시기는 저장된 때,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접수한 때. 아주 간단한 거지만 그런 기본적인 기초지문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럼 하고 나면 이제 완료가 끝났잖아요. 그럼 끝나고 나면 이제 완료 후 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 완료 후 절차가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는데 2번, 3번, 4번은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요. 항상 몇 번만 나온다. 1번 이것만 나온다고요. 그게 뭐냐면 등기가 완료가 되면 이제 등기상의 누구에게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뭐 한다? 통지를 해준다고요. 근데 단 원칙은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는데 대보, 승, 관, 필, 공 이 6가지인 경우에 이 6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때는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럼 원칙은 등기가 완료되면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통지한다. 즉 쉽게 말하면 좀 이해를 빠르게 하려면 집문서를 준다라는 거예요. 집문서 권리자에게. 근데 앞에 실체관계의 내용이 대보, 승관, 필공 이 6가지 안에 들어왔을 때는 등기필 정보 즉 집문서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집문서는 주지 않고 야 너 앞으로 이 집이 등기되었어 라는 사실만 알려준다고요. 그럼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등기 완료 통지라고 한다고요. 그럼 시험 문제는 결국은 2가지겠죠. 등기가 완료되었을 때 등기필 정보를 통지할 건지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을 건지 그 2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럼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으면 등기 완료 통지를 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등기 절차 총론이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등기 절차 총론은 이제 이 내용 안에서 통상 한 4문항 정도가 출제가 돼요. 4문항에서 많게는 한 5문항 정도. 근데 그 부분은 따로 출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 부분은 꼭 암기하세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암기하면 기존에 뭐다 한 4개에서 5개 정도가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3, 4개는 무조건 가져갈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항상 만점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능한 반드시 나오고 가능성이 높은 지문들은 제가 암기하라는 것들만 여러분이 암기해 주시면 된다고요. 그럼 이 순서대로 이제 우리는 하나씩 가져간다고요. 그럼 제가 쭉 정리한 순서 있잖아요. 지금 순서가 그럼 처음에 봤을 때 개시는 어떻게 될 거냐.
신청은 부과하지 않는데 의무 부과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신청 능력과 신청 적격은 어떻게 구별할 거냐? 의무자, 권리자는 어떻게 판단할 건지, 의무자, 권리자가 있다면 공동으로 갈 건지 단독으로 갈 건지, 제3자가 가는 경우는 언제인지, 대리인과 관련해서는 어떤 지문을 내가 판단해야 되는지, 서면이 들어가면 어떤 서면이 들어가는데 그 서면은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지, 그럼 그런 서면이 들어오면 등기관이 접수받고 심사해서 각하할 건지 수리할 건지, 각하가 되지 않으면 뭐다? 수리가 될 거고, 수리가 되면 기록을 하고 등기 전자서명이 끝나면 완료가 되면 집문서를 권리자에게 뭔다? 준다. 근데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더라. 이게 머릿속에 이 체계를 잡아두란 말이에요. 전체적인 흐름을, 등기 절차 흐름을 잡아놓고 항상 공부할 때, 그래, 등기 절차 총론에서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데, 이 섹트에서는 내가 뭘 암기해야 되고, 이 섹트에서는 뭘 암기하고, 이 섹트에서는 뭘 암기하고, 그걸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 듬성 공부하면, 이게 나중에 정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등기법도 제가 잡아놓은 전체의 흐름이 있잖아요. 이 흐름을 머릿속에서 다 그려야 돼요. 그래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면 어떻게 시작을 하지? 등기는 일단 신청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근데 의무를 부과할까 안 할까? 그럼 신청하는 다음에 신청 능력은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했다면 내가 등기부에 기록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나는 의무자일까 권리자일까? 그럼 의무자 권리자가 있다는 말은 공동으로 간다는 말이네. 근데 법률에 단독도 있다네. 대리인이 등기사 할 수 있다네. 내가 안 가면 제3자가 대신해서 할 수도 있다네. 그럼 나는 신청서에 뭘 적어야 하지? 그리고 첨부서면은 뭘 내야 되지? 그러면 등기관이 접수를 받아줄까? 그럼 심사를 할 때는 어떻게 심사할까? 이제 그런 걸 체계를 한번 잡아놓고 요 부분은 이거 암기 그렇게 집어 들어간다고요. 그때부터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영역이라고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느냐 하지 않느냐. 다만 제 역할은 이 부분은 빈출 빈도가 높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이 내용은 가볍게 체크만 하고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넘길 거라고요. 가볍게 체크만 하고 갑시다라는 거는 시험 문제 아예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여러분이 완벽을 기하면요, 이 공부 완성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합격이거든요. 합격이니까 한 번에 일괄로 모든 걸 다 알려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부터 먼저 뭐 한다? 내가 암기해 놓고 거기서 60점부터 일단 확보해 놓는 거예요. 해놓고 나서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가면 계속 문제도 풀고 우리 특강도 하고 계속 할 거잖아요. 그럼 나 저건 암기돼 있어. 저거 암기돼 있어. 저건 암기돼 있는데 이건 암기가 안 돼 있네? 하면 추가적으로 뭐 한다? 자꾸 살을 붙여 나가는 공부를 해야 되지 처음부터 전부 다 손을 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가볼게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해보는 거예요. 자, 등기 절차의 개시는 이게 나와 있죠. 당사자의 뭐다? 신청과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다면 신청과 촉탁이 없어도 등기 절차는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때 법률의 다른 규정이 뭐냐면 직권하고 뭐다? 명령에 의한 등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당사자 신청, 등기는 임의 신청이 원칙입니다. 별도의 의무는 부과하지 않는다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외적인 신청 의무의 부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 한다? 암기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설문에서 이 경우는 의무가 부과되고 이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나올 거니까. 자, 그럼 신청 의무에 부과가 되는 경우 암기를 하는데 등기법상의 의무가 있고요. 부동산 등기법상의 의무가 있고 특별조치법상의 의무가 있는데 등기법은 그 상황 제시를 바로 해주거든요. 상황 제시를 바로 해주기 때문에 그 내용 그대로 암기하시면 돼요. 토지의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까지만 암기하시면 돼요. 여기에 뭐가 있다면 변경이 있다면 몇 월 이내? 1월 이내 신청을 해라. 해태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해서 암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토지 분할과 뭐가 있다?
합병이 있다. 그러면 봐봐요. 이쪽에서 조금 부가 설명할게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토지의 표시죠. 이 토지 표시에 관한 무슨 등기? 변경 등기가 그래서 1월 이내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근데 이를 해태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의 변경이 있다는 건 이 글자 속에서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분할과 합병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자, 지금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17번지 토지가 지금부터 여러분 거라고 항상 상상을 해야 돼. 그래야 빨리 들어와. 17번지 토지의 면적이 100입니다. 100. 그 면적을 딱 절반으로 나누어요. 그럼 두 필지가 되죠. 그럼 17번지 필지 면적이 얼마가 돼요? 50이 되죠. 그 면적에 뭐가 일어난다? 감소가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나요? 그러면 뭐다? 면적의 변경이 발생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의 분할이 되거나 합병이 되면 면적의 증감 사유가 발생한다고요. 17번지와 18번지. 17번지 면적 얼마? 100. 18번지 면적 얼마? 100. 여러분 거라 생각하세요. 두 필지 합쳐요. 그럼 몇 번지가 돼요? 17번지가 합병을 하고 나면 면적이 얼마가 돼요? 200. 원래 얼마였는데 100에서 얼마? 200. 그럼 합병하면 면적의 증가, 분할하면 면적의 감소. 그래서 출제위원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렇게 잘 안 내고 토지에 뭐다? 분할과 합병이 있는 경우 이걸 잘 낸단 말이에요.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됐고요. 건물 똑같아요. 분할, 구분, 그 다음에 합병. 역시 마찬가지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여기에 변화가 발생하면 몇 월? 1월 이내에 해태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끝. 이렇게. 자, 그 다음 멸실 등기. 토지 또는 건물이 뭐가 되었다면? 멸실이 되었다면 몇 월? 1월. 이를 해태했다 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근데 요 지문 조심해야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라? 지체 없이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문은 나중에 또 멸실에서 다시 배울 겁니다. 멸실 등기 기본 개념 알고 계시죠? 건물이 화재로 없어졌다고요. 없어지고 나면 대장상에서 먼저 정리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대장의 정리가 이루어지면 몇 월 이내? 1월 이내 멸실 등기를 신청하라는 겁니다. 근데 초부터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등기부가 개설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알게 된 날로부터 지체 없이 멸실 등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게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이 개념입니다. 그럼 이 개념은 뒤에 강론에 가면 멸실 등기에서 상당히 뭐다? 중요하게 나올 거라고요. 그 다음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얘를 암기할 때는요. 시험 문제의 정답은 항상 기산점이에요. 기산점. 그래서 암기해야 될 부분이 뭐다? 기산점이니까 이 기산점을 꼭 체크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럼 기산점은 언제부터이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특별조치법상의 신청 의무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의무와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신청 의무 두 가지가 있다고요. 아, 그러면 선생님, 소유권 보존 등기도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건가요? 소유권 이전 등기도 신청 의무 부과하는 건가요? 네. 다만 일정한 조건 하에서. 지금 신청 의무의 부과는 원칙이에요. 예외예요. 예외죠. 그럼 예외는 일정한 단서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단서 조항 안에서만 의무를 부과한다고요. 그러면 보존 등기 의무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든 조건은 뭐하다? 똑같다고요. 조건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다? 기산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보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죠? 뭐가 되어 있다?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그럼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고, 그 다음 조건 이제 말씀드릴게요.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뭐한 자? 계약을 체결한 자. 이게 조건이라고요. 그럼 시험 문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 이 조건 나오면 며칠?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라 라고 의무를 부과한다고요. 여기도 그래 돼 있잖아요.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 이 조건 나오면 며칠? 60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미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 이렇게 나오면 60일 이내에 무슨 등기해라? 보존 등기를 신청하라 라고 의무를 부과하는 거고,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 이렇게 나오면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라 라고 의무를 부과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출제인이 물어보는 정답은 기산점, 그럼 언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라는 거니? 그걸 항상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암기하셔야 돼요. 그럼 조건은 파란색으로 이제 체크가 되었고요. 그럼 이제 기산점 말씀드릴게요. 자, 등기법 65조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이게 키워드죠.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그러면 이 글자를요, 한 번만 내 거인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항상 당사자가 되어보라 했죠. 자, 내가 매도인의 입장에서 먼저 서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매도인의 입장에서 서보는 거예요. 내가 건물은 다 지어져 있는 상태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지금 현재 하지 아니한 상태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여러분이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60일 이내 뭐는 해야 한다? 보존 등기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산점이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럼 이때 60일 이내 보존 등기는 해야 되는데 지어져 있는 상태라면 나는 바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어요? 안 만들어져 있어요? 건물이 다 지어져 있는 상태라면 언제든지 보존 등기하러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아주 간단하다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 계약을 한 날,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보존 등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이렇게 나오면 계약을 한 날, 체결한 날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데 이걸 문자로 그대로 암기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기억이 잘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실제로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미등기 상태고 건물은 가지고 있고 미등기 상태 계약을 했다면 당장 나는 보존 등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보세요. 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대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면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체결을 하고 난 이후에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했으니까. 됐나요? 그러면 이때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보존 등기를 한다는 말을 쓸 수가 없죠. 잘 안 되나요?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거꾸로 읽으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존 등기를 체결할 수가 없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말을 쓸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체결한 이후에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때는 뭐 한다?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그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요, 쌍무계약이냐 편무계약이냐를 따라서 다르다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매수인의 입장에서 보세요.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입장.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그럼 매수인은 일단 며칠 이내 60일 이내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때 매도인 여러분이 매수인이고 제가 매도인이라면 저는 돈 받아야지만 협력해 줄까요? 돈 안 받고도 등기해 줄 걸까요? 돈 받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산점이 뭐다? 잔금이 뭐한다? 지급된 날 또는 잔금을 지급한 날, 달리 말하면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이전 등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한다. 이거는 뭐다? 쌍무계약. 달리 말하면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그때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뭐가 된 날? 완료된 날. 자, 근데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한다고요. 그럼 이거는 대표적인 증여죠. 편무계약이잖아요. 상대방이 이행을 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때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조법은 의무를 해태하잖아요.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는 것도 주의하시라고요. 그럼 지금 체크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신청 의무와 관련해서 자, 이쪽 보세요. 그럼 신청 의무와 관련해서 이쪽 파트에서는 우리 등기 절차 계시는 신청과 촉탁과 직권과 명령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등기는 신청이 원칙인데 원래는 임의 신청인데 예외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해놓고 그럼 그게 언제지? 라고 했을 때 그게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확정되었잖아요. 그 뭐야라 이제 암기의 영역은 여러분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법은 분할, 합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이라면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여기에 변경이 발생했을 때는 몇 월? 1월. 해태하더라도 과태료 부과하지 아니해. 근데 특조법은 기본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며칠이다? 60일 이내 의무를 부과한다. 딱 체크를 해놓고 그때는 출전에 항상 물어보는 게 뭐다? 기산점을 기준으로 물어보더라. 그럼 미등기 상태에 있을 때 기산점, 등기된 상태에서의 기산점을 내가 암기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험을 풀 수 있고 풀지 못하고 그게 결정이 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한 지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만약에 근데 그 한 지문이 만약에 정답의 결정 요소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지문이 한 문제다라고 생각하면서 암기해 두시라고요. 근데 모의고사 같은 데에서는 조금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요. 실제 시험에서 독립적인 문항으로는 최근 10년 동안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밖에 없지만 한 지문으로는 출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수 암기 사항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체크해서 암기는 해두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필수 암기 사항은 아직 아니라고 했죠. 그 말은 뭐냐면 최근 10년 동안 독립 중 한 번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한 지문씩 이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 더 굵직굵직한 애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는 필수 암기 사항입니다라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 강의니까 강의는 안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필수 암기 사항은 아니지만 한 지문 정도는 출제될 수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럼 계속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출석 서면 신청.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관공서의 촉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관공서의 뭐다? 촉탁. 그럼 관공서는요, 행정 업무를 보는 관공서, 행정관서. 그럼 행정관서에는 국가도 되고요, 지자체도 가능합니다. 행정관서. 그죠? 그 다음에 법원, 법률 업무를 보는 관공서. 그 다음에 세무서, 세무 업무를 보는 관공서. 그럼 얘네들이 등기관 보고 등기해달라라고 할 때는 뭐다? 등기를 뭐 한다? 촉탁한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이렇게. 됐죠? 그렇게 가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문 하나.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일단 하나는 가져가야 돼요.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뭐 한다? 준용한다. 뭐에 한다? 신청에 관한 규정도 뭐 한다? 준용한다. 이렇게. 요거 한 지문만 가져가시면 된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얘네들 체납처분, 이런 압류, 공매처분, 이런 토지 수용,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주택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 얘네들 다 어디에서 하는 거다? 관공서에서 하는 등기들의 유형이다라는 겁니다. 굳이 암기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압류는 당연히 체납처분청에서 압류하는 거고, 가압류, 가처분 이런 개념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다? 얘네들이 관공서에서 하는 등기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체납처분을 한 압류 등기를 여러분이 등기소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가압류 이런 것을 여러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여러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등기를 과연 신청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내가 신청할 수 있는 등기의 유형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다 어디서 한다? 관공서. 왜? 등기는 여러분 아니면 누가 하는 거다? 관공서.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신청할 수 있는 등기들은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뭐다? 관공서가 해야 되네. 이렇게 가면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 이제 뭘 암기해야 한다?
직권, 이걸 암기해 주셔야 된다고요. 직권. 그럼 직권에서는 강론에서 다 살필 거고요. 여기에서는 일단 선암기부터 하셔야 돼요. 선암기. 후 이해는 강론에서 할 거고요. 그래서 선암기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여기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